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도 1월 5일, 새벽 5시 42분입니다. 새벽 명상 기도를 마치고, 1월 4일, 어제 작성해 놓은 원고가 있어요. 자, 대한민국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자, 우리가 주역을 공부해 보게 되면은 세상은 변합니다. 지금까지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태양이 만들어지고 이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똑같은 날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다 활발히 활동하면서 변화합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무궁하게 변화하고 변환이 된다. 자, 우리 인간 세상에 있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은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고 위임받은 것입니다. 위임받았어요. 지금 권력자들은 국민에게 그 권력을 위임받아가지고 임시로 그 권력을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12월 3일 그날 저 개인에게도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버리고 대한민국 국가 권력과 정치 권력, 정치 정당 권력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갔어요. 그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 파면을 당하고 지금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쿠데타는 군인들만 일으키는 게 아니고 그래요. 쿠데타는 군대와 전혀 관계가 없는 법으로 무장하고 전문 지식으로 무장하고 또 돈으로 무장한 세력들, 법과 제도권으로 무장한 기득권 세력들이 일으키는 것도 내란, 쿠데타고 그래요. 쿠데타. 저 개인이 생각하고 그러기에는 좀 많은 그 한국에 있는 전화의 또래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그 후손들에게 설명해주고 죽어야 될까?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그래요. 기득권들이 정치 권력을 장악한 기득권들이 국민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 뽑아놓은 대통령을 그냥 그들의 그 방법으로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들의 방법으로 제도와 법과 법과 제도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을 통해 가지고 국민 여론을 몰이해 가지고 한 쿠데타예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뭐 저랑 그 생각이 다른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겠지만 내 생각은 그래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남자라면은 다들 생각이 있고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또 민주주의 사회고 표현의 자유도 보장을 받고. 자,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어제 만들어 놓은 원고는 원인 제공자, 원인 제공 세력 이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저는 아스팔트에서 거의 한 엄청나게 많은 취재를 하고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분석을 해보았어요.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과 후에 김건희라는 아주 약한 김건희 여사라는 연결고리가 있어가지고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제야들이 아스팔트에서 엄청나게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것을 봤어요. 즉 1톤 트럭에 조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스티로폼으로 조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조각해 가지고 서울 시내에서 행진하는 것도 보았고, 야, 이거 왜 저럴까 했는데, 그게 이제 한 거의 2년 동안 가고 그런 거예요. 2년 동안 이제 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거대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하는 것을 입법부를 통해 가지고 다 막아버렸어요. 이게 원인 제공입니다. 뭐 좀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 유전자가 지금까지 살아남고 그런 거는 욱하는 성질, 그 성질 때문에, 그 유전자 때문에 아직도 멸종당하지 않고 이 국가를 이루고 살아있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참지, 왜 참지 못했나. 그런데,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내 죽기 전에 글을 남겨놓고 말을 하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에 원고를 만들었고, 원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과 야당 입법 공세, 공격 세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 당시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공격과 세력, 법적, 논리, 정치적 프레임, 지지층 결집, 이렇게 제목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 헌법적 맥락과 대통령의 책무.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의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책무라고 합니다. 책임과 의무. 책임이란 말이 나와요. 대통령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국가 경영 운영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책임을 지는 자리고 그래요. 대통령 자리는. 따라서 국정이 마비되거나 국민 생활이 위협받을 경우 대통령은 헌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권한으로 국가의 안전과 헌법, 정치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발동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를 선포한 것은 권력 유지가 아니라 헌법적 책임과 의무 수행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야당의 입법 공세와 국정마비. 현재 우리 비판자들은 당시 야당이 탄핵 추진과 예산 단독 처리라는 강경한 정치적 공세를 통해 공격을 통해 국가 운영을 사실상 마비시켰다고 다들 주장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핵 추진은 대통령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정치적 압박이었어요. 예산 단독 처리는 국가 재정 운영의 균형을 깨뜨리고 국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통령에게 국가 혼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가 혼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을 강요를 하고 그런 거예요. 강요. 그래서 그 당시 2024년도 그 당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난다는 소문이 엄청나게 많이 돌고 그랬어요. 3. 법적 논리, 계엄의 정당성.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합법적 조치입니다.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저는 2016년, 17년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그때부터 이제 아스팔트에 나가서 이 현장 정치를 접했기 때문에 그때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을 하라고 우리가 외치고 그랬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계엄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감옥으로 갔어요. 자,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게 법입니다. 군사적 계엄과 비상계엄은 모두 헌법적 권한에 속하며 군사적 계엄과 비상계엄은 모두 헌법적 권한에 속하며 국회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 국회는 비상계엄을 통제해가지고 해제를 시켰어요. 따라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적 권한 행사이며 위헌적 조치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게 되면 여기까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정치적 프레임은 국정 책임과 입법 독재와의 대결 구도고 그래요. 정치적 프레임은 사건을 해석하는 형틀을 제공합니다. 대통령 측 프레임은 국민 생활 안정과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말을 하고 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쪽에서는 권력 유지와 정치적 생존을 위한 위헌적 조치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그랬죠. 그리고 윤석열 쪽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프레임을 받아들여 계엄을 국민을 위한 결단으로 인식을 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젊은 사람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재에도 아스팔트에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프레임은 과도한 정치 공세로 현재 비판을 받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자유세계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어요. 다섯 번째, 지지층. 현재 윤석열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 여의도 쪽에서도 이게 물거품처럼 꺼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윤석열 어게인 그 지지층은 젊은 사람들, 청년들을 중심으로 더 확장되고 더 널리 퍼져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윤 어게인 세력의 각성,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아, 이게 아닌데. 우리한테 손해가 되겠는데, 국가가 이상한데. 윤 어게인 세력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대통령은 국정을 방치하지 않고 책임을 다했다. 대통령은 국정을 방치하지 않고 책임을 다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에 맞선 정당한 대응이었다. 국민 생활을 지키기 위한 지도자의 결단이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 세력이 없는 정치인이고 그래요. 검사 생활 하다가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요. 지지 세력이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하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이 터진 다음에 지지층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당 정치 좀 안다는 아이들은 전부 다 윤석열을 나쁘게 욕을 하고 말하고 그럴 때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지금도 투쟁하고 있어요. 국민의힘당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은 윤석열하고 거리를 두고 모른다고 쌩을 까고 있지만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생겼어요. 이러한 인식은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어요. 6번째, 원인 제공자에 대한 비판적 시각. 비판자들은 원인 제공자가 대통령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들은 당시 야당 세력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탄핵 추진과 예산 단독 처리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은 야당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2024년 10월 3일 전에 수개월 전에 쿠데타, 친위 쿠데타가 일어난다고 여의도의 소문이 확 퍼진 상태고 그랬어요. 대통령은 그 결과에 대응한 것일 뿐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치적 혼란의 책임은 야당에게 있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원인을 제공했다. 이러한 비판은 특정 정당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구조적 분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책임의 구조적 분석. 예. 논문 한 번 써보게 되면은 알게 됩니다. 아니면 여러 번 논문을 읽어보고 그러면은 논문을 가필로 써보거나 아니면 학교 다니고 그럴 때 공부하고 그럴 때 읽어본 사람들은 이거 이해하고 그럴 거예요. 7. 고소 고발을 피하는 서술 방식. 야당은 국정을 마비시켰다라는 단정 대신 비판자들은 야당의 행위가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고 본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야당은 국정을 마비시켰다.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을 마비시켰다라는 단정 대신에 비판자들은 야당의 행위가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고 본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은 권력 유지를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비판 대신 대통령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비판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엄을 국민 생활 안정과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조치로 해석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하면 특정 집단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다양한 시각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생각을 하고 원고를 만들 수 있고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고 그랬을 거예요. 칼럼으로.
자, 국가 혼란 속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단순한 권력 유지가 아니라 헌법적 책임 수행,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라는 헌법적 책임과 의무 수행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 제공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원인 제공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정을 마비시킨 정치적 공세였습니다. 대통령은 결과적 대응자였으며 국민 생활 안정과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지지층은 이를 지도자의 책임감과 결단력으로 받아들이며 정치적 기반을 결집했어요. 대통령의 권력 위기 인식과 국제 비교 속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 글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 위기 인식, 보호 논리.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로서 위기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권력 위기를 인식한 것은 개인적 불안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 관리의 일환입니다. 계엄 선포는 권력 사유화가 아니라 국가의 헌정 질서를 지키려는 헌법적 책무의 발현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어게인 세력은 보호되고 지지층은 윤석열 어게인 세력 보호, 윤석열 어게인 이 사람들은 세력이 보호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은 대통령이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다. 그래서 청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호랑이 이미지로 만들어버렸어요. 외로운 호랑이, 광야에서 홀로 싸우는 한국산 호랑이.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인공지능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애니메이션, 만화가 많이 나옵니다. 점을 강조하며 이는 지도자의 책임감과 결단력으로 해석합니다. 자, 어제 1월 3일 전 세계를 강타해버렸죠. 미국과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사례 1월 3일 전 세계를 강타한 초특급 기사가 있었는데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를 체포해버렸어요. 자, 최근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강하게 압박하고 독재적 형태에 대한 국제적 제재와 체포 움직임을 보였고 1월 3일 어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침실에서 체포를 해가지고 현재 미국 뉴욕시티 법정에 세우는 과정이 있어요. 자, 이것을 본 여론이 금방 돌아버리잖아요. 민심이. 국민 여론 변화를 딱 전 세계 자유세계 국민 여론을 보게 되면은 한국에서도 이를 보며 사필 귀정 4.14 반드시 필 귀 돌아온다. 발정 정의는 반드시 돌아온다. 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요. 이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잘못된 권력은 결국 바로 잡힌다는 교훈을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말은 못하지만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우리 보수 쪽, 또 아스팔트 쪽에서는 일부 국민은 한국 정치의 특정 권력 구조가 베네수엘라와 똑같아 느끼며 왜? 좌파 정치 권력대에는 중국 공산당이 버티고 있어요. 베네수엘라 마두로 같은 경우도
중국 공산당이 버티고 중국 공산당은 US 미국 돈으로 600억 달러를 베네수엘라에다가 돈을 빌려준다라고 그래요. 600억 달러 엄청난 돈이에요. 중국에 있는 자기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베네수엘라를 위해 가지고 미국 돈 600억 달러를 빌려줬는데 베네수엘라는 이제 그 돈을 이제 안 갚아도 돼요. 갚을 이유가 없어요. 권력 집중과 부패 구조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논리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이러한 국제적 사례와 달리 헌정 질서 수호, 대통령은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그리고 전쟁을 수행한다. 헌정 질서 수호라는 헌법적 책무의 발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정치 권력 변화와 이 정치 권력은 지금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관계, 뭐 트럼프를 빼더라도 이거는 트럼프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아메리카, 미국이라는 거대한 군사 전쟁을 할 수 있는 집단이 함께 생각하고 함께 행동하고 그런 거예요. 그 앞에 트럼프가 나서 있고 지금 전 세계 정치권은 거대한 격변기를 맞고 있어요. 전 세계 격변. 그러니까 뭐 옛날에 조선 시대로 말하고 그러면은 뭐 고종하고 민비가 저기 뭐 러시아 공산관으로 도망가고 그 뭐 흥성대원군이 청나라 위안스카이 그놈한테 끌려서 베이징으로 잡혀가고 그런 사태하고 거의 비슷하고 가고 그런 거예요. 전 세계 정치권은 지금 거대한 격변기를 맞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엄청나게 보면서 어디에 줄을 서야 하나, 중국에 줄을 서야 하나, 미국에 줄을 서야 하나 엄청나게 생각하고 있는데 중국 아이들은 반응이 없어요. 또 만리장성 뒤로 또 숨어버렸어. 그게 그들의 전통이야. 국민 여론의 급격한 변화, 세계 시민 여러분의 급격한 변화가 있고 정치적 사건 하나가 여론을 뒤흔들며 기존 권력 구조를 흔들어 버립니다. 또 지진, 태풍과 지진, 제도적 균열 일어나고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권력 충돌이 발생하며 정치 체제의 근본을 흔듭니다. 보호 논리. 대통령은 이러한 급변 속에서 국가 지도자로서 위기를 직시하고 헌정 질서를 지키려는 결단을 내린 것이 비상계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미국하고 베네수엘라, 중국 공산당이 이번에 완전히 찌그러져 버렸어요. 중국 공산당의 그 외교관들하고 기업 관계자, 석유 관계자들이 그 마두로를 만나고 파티를 하고 연회를 끝내고 3시간 뒤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 거예요. 마두로는 체포되어 버렸어요. 강제로. 법적 논리와 헌법적이면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헌법 제77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당하기 전에 저걸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고 그냥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5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정당성, 계엄은 헌법적 권한 행사이며 위헌적 조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호 논리, 대통령은 권력 사유화가 아니라 헌법적 책무 수행을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적 프레임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이 완결된 게 아닙니다.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 뒤에는 중국 공산당과 미국이라는 두 나라의 패권 경쟁 속에 대한민국 기득권들은 어디에 지금 줄을 설 것인가, 그 계산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적 프레임, 국민 생활 안정과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측 프레임, 중국을 숭배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권력 유지와 정치적 생존을 위한 위헌적 조치였다. 국민 여론은 변화되고 있어요. 국민 여론은 어떻게 변화되는 거 하니? 국제적 사례.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마두로가 체포하고 지금 미국으로 끌려갔어요. 이것을 국민은 점차 사필 귀정이라는 인식이 KBS, MBC, SBS 좌파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그들이 나팔을 불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KBS, MBC, SBS 종편에서 좌파 언론들이 떠드는 말을 지금 믿지 않아요. 전부 다 폭스뉴스를 봅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그것이 한국말로 다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KBS, MBC 한국 좌파 언론이 아무리 떠들어도 그 사람들만 모르고 그들만이 세상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런 겁니다. 자, 윤석열,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데 윤 어게인 세력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지도자의 책임감과 결단력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윤석열을 대한민국에서 무기징역을 때리고 사형 판결을 때릴까, 거기에 지금 온 집중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어게인 세력은 대통령은 죄가 없다. 그리고 대통령은 죄가 없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중국 공산당과 미국 전쟁을 수행하는 기득권들이 패권 싸움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난리 나버리고 그런 거예요. 윤 어게인 세력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지도자의 책임과 결단력으로 해석합니다. 대통령은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다. 국민 생활을 지키기 위한 지도자의 결단이었다. 야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에 맞선 정당한 대응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어요. 7번째, 원인 제공자에 대한 비판적 시간. 비판자들은 원인 제공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당시 야당 세력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라고 주장합니다. 탄핵 추진과 예산 단독 처리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은 더불어민주당 거대 야당의 선택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결과에 대응한 것일 뿐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치적 혼란의 책임은 야당에게 있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정치적 혼란의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시각이 또한 존재합니다. 자, 사필 규정과 국민의 희망. 국민은 국제적 사례와 국내 정치 상황을 보며 결국 정의가 바로 서고 권력이 바로 잡힌다는 믿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필 규정. 잘못된 권력은 결국 바로 잡힌다.
국민의 희망.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국민은 정의와 민주주의 회복을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권력 사유화가 아니라 국가의 헌정 질서를 지키려는 헌법적 책임과 의무의 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제적 사례, 베네수엘라, 미국, 중국 공산당, 중국 이 삼각관계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와 비교하며 어제 일어난 그 베네수엘라 사태를 비교하면서 국민은 사필 규정이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있어요. 정치 권력 변화의 태풍과 지진 속에서 대통령은 위기를 직시하고 정면으로 맞섰으며 지지층은 이를 지도자의 책임감과 결단력으로 받아들였어요. 원인 제공자와 그 세력, 국가 혼란의 책임과 국민의 존엄, 하나, 원인 제공의 개념. 모든 사회적, 정치적 사태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사회적, 정치적 사태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만들어내는 자가 바로 원인 제공자이며 이를 구조적으로 뒷받침하는 집단이 원인 제공 세력입니다. 원인 제공자, 특정 사건을 촉발한 개인이나 집단.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야당일 때 이재명 현 대통령의 사법적인 리스크, 위험이 있었어요.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지금 국가 권력을 장악했어요. 이 원인 제공자. 원래 더불어민주당이 전체주의 정당은 아닌데 한 사람에서 이끌려가는 전체주의 정당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운동권이 장악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말을 못한다고 하대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원인 제공자. 다음에 원인 제공 세력은 패거리고 그러니까 정치 정당이고 제야 단체 뭐 그런 거죠. 구조적으로 문제를 지속시키는 제도, 집단 문화, 연예인들, 보호 논리,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대응자일 뿐 원인 제공자가 아닙니다. 국정을 마비시킨 정치 세력이 원인 제공자입니다. 두 번째, 책임의 문제 중요합니다. 모든 사태에서 원인 제공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치적 책임 회피. 원인 제공자는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책임을 다른 집단에 전가합니다. 법적 책임 회피. 제도적 허점과 권력의 보호막 속에서 법적 처벌을 피합니다. 도덕적 책임 회피.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을 기만하고 기망합니다. 기만이란 단어가 있고 기만이란 단어가 있고 기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저는 기만과 기망을 함께 쓰겠습니다. 세 번째, 법적 처벌의 필요성. 원인 제공자가 법적 처벌을 받아야만 정의롭고 공의로운 국가가 됩니다. 정의 구현은 무엇인가 하니 정의 구현은 법은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공의 실현. 권력자도 국민과 동일하게 법 앞에 서야 합니다. 국민은 존엄합니다. 우리 국민은
뭐 돈이 없고 밥도 굶고 못 입고 뭐 직장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이리저리 참 가난하고 빈곤하게 살아가고 그렇지만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국민으로서 존엄한 존재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특 선생이 말하는 국민 존엄입니다. 국민의 존엄은 권력자가 책임을 지는 순간 지켜집니다. 국민과 권력의 관계. 국민은 권력의 주인입니다. 국민은 권력의 주인입니다. 국민은 권력의 주인입니다. 정치인은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일 뿐입니다. 국민 주권이란 무엇인가? 헌법은 국민이 권력의 원천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위치는 정치인은 국민의 뜻을 선거를 통해서 대변하는 대리인입니다. 즉 머슴입니다. 머슴. 위임의 본질, 권력 위임의 본질은 권력은 국민이 잠시 맡긴 것이지 정치인의 소유물이자 정치인의 부귀영화와 그들의 출세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원인 제공 세력의 구조. 원인 제공 세력은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구조적 집단입니다. 입법부, 정당 구조, 공천 과정과 권력 집중이 문제를 지속시킵니다. 경제 세력, 자본과 돈과 권력이 결탁하여 정치적 혼란을 만듭니다. 사회문화, 국민의 무관심과 묵인이 부패를 가능하게 합니다. 대통령 보호 논리. 대통령은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 결과적 대응자입니다. 대통령은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 결과적 대응자입니다. 국정을 마비시킨 것은 야당과 극단적 정치 세력입니다. 국정을 마비시킨 것은 야당과 극단적 정치 세력입니다. 우리가 왜 입법을 만들었는가 하니 대화를 하고 정치적으로 물 흘러가듯이 순리대로 자연적으로 풀이하라고 그 입법부 국회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 국민의 대표를 들어보냈는데 이들은 극단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 극단적인 정치 세력은 정치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마구니, 악마, 사탄의 세력이고 꼭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국가 혼란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행동했고 그것이 비상계엄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전 대통령 정치 세력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요. 여의도에서 다 알고 있고 국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국민의힘당이 대통령 후보가 없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총장을 하던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꽂아버리고 허수아비로 꽂아버리고 정치하려고 하고 그런 거예요.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자, 국민의힘당 후계자 정치인들 키우지 않았어요. 지금도 저들끼리 싸움하고 있잖아. 지금도 저들끼리 국민의힘당 지금도 똘똘 뭉치지 못하고 저들끼리 나도 서울대 법대, 니도 서울대 법대, 우리 모두 서울대 법대 나온 놈들끼리 지금 지가 더 잘났다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줄을 서 있고 있는 뭐 지방 호족 세력들, 토목업자들, 건설업자들, 그다음에 돈을 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보험 지원 넣고 종교 집단까지 여당 야당에 돈을 집어넣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안면몰수하고 그 보험금을 받았는데 완전히 깨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 쇼입니다, 쇼. 지지층은 대통령을 희생양으로 인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게인 사람들은 지지층을 대통령을 희생양으로 인식합니다. 대통령은
희생양이 되었을 뿐 진짜 원인 제공자는 야당과 반정부 세력이다. 윤석열 쪽에서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기록으로 딱 하고 그러면은 반정부 세력이 맞아요. 그래야지 검열에도 통과가 되고 유튜브에도 통과가 될 수 있고 그래요. 이는 지도자의 결단을 보호하는 프레임을 강화합니다. 지지층은 대통령의 행동을 국가적 책임감으로 해석합니다. 윤석열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을 국가적 책임감으로 해석을 하고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정의로운 국가의 조건. 정의롭고 공의로운 국가는 원인 제공자가 책임을 지는 국가입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국가는 원인을 제공한 자들도 책임을 지는 국가입니다. 선전선동해놓고 뒤로 쭉 빠져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운동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했는데 국정을 정치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런 거예요. 젊었을 때 제야 있고 그럴 때 하는 이 일이고 그들이 기득권이 되었는데 선전선동하고 뒤로 빠진다. 그들의 눈에는 국가와 국민은 보이지 않고 오직 권력만 보이고 그러는 겁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국가는 원인 제공자가 책임을 지는 국가입니다. 법적 처벌, 권력자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도덕적 책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도적 개혁, 원인 제공 세력을 구조적으로 해체 철거해야 합니다. 다시 현재 집권 여당 세력도 판을 다시 짜고 그래야 돼요. 이거 선전선동을 해가지고 국가를 정치를 할 수 있나? 안 되지. 국민 존엄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존엄해요. 돈이 없고 하루 세 끼를 먹지를 못하고 버스비가 없고 지하철비가 없고 또 걸어 다니고 나가도 우리 국민들은 존엄한 존재고 그래요. 국민의 존엄은 권력자가 책임을 지는 순간 회복됩니다. 국민은 권력의 주인입니다. 국민은 권력의 주인입니다. 정치인은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입니다. 국민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원인 제공자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든 사태에서 원인 제공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원인 제공자가 법적 처벌을 받아야만 정의롭고 공의로운 국가가 되고 국민의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은 존엄합니다. 국민은 권력의 주인이지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이 주인이 아닙니다. 모든 사태에서 원인 제공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선전선동해놓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원인 제공자가 법적 처벌을 받아야만 정의롭고 공의로운 국가가 되고 국민의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은 권력의 주인이지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이 주인이 아닙니다. 보호 논리와 국민 여론이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비상계엄은 흔히 헌정 질서를 훼손한 조치로 비판받았습니다. 그러나 보호 논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오히려 헌정 질서를 지키려는 시도였습니다.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로서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위기 상황을 직시했습니다. 국정이 마비되고
국민 생활이 위험받는 상황에서 계엄은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은 권력 사유화가 아니라 헌법적 책무의 책임과 의무의 발현이었습니다. 아마 기득권들이 계획하고 있던 것을 윤석열이 막아내고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소수 자기들이 대한민국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기득권들이 하는 그 음모를 영구 집권 음모를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몸으로 지금 막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국민 불신의 원인. 국민 불신 확대는 대통령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극단적 대립 구조 때문입니다. 국민 불신 확대는 대통령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극단적 대립 구조 때문입니다. 야당의 탄핵 추진과 예산 단독 처리, 여당의 강경 대응은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심화시켰습니다. 국민은 정치권 전체를 부패 카르텔로 인식하며 정치적 신뢰를 잃었습니다. 지금 정치권은 완전히 부패한 카르텔이고 그래요. 대통령은 결과적 대응자였으며 국민 불신의 원인은 정치권 전체의 구조적 대립에 있습니다. 자, 윤석열 어게인 세력 보호, 지지층 인식. 윤 어게인 세력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지도자의 책임감과 결단력으로 해석하고 현재 투쟁하고 있어요.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싸웠다. 대통령은 기득권과 싸웠다. 대통령은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다. 정치적 파장은 오히려 개혁의 필요성을 드러낸 계기였다. 지지층은 대통령을 희생양으로 인식하며 진짜 원인 제공자는 국정을 마비시킨 정치 세력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윤석열 어게인 현재 청년들 있고 그 윤석열 어게인 청년들은 반중 운동까지 하고 있어요. 반중 운동. 정치적 파장의 본질. 정치적 파장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입니다. 국민은 정치권 전체의 부패와 대립을 목격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 됩니다. 개혁은 자자손손 천천히 나가는 게 기억이 그래요. 어저께 내가 방송에서 내 말을 했는데 뭐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봐요. 정치적 파장은 국민에게 민주주의 본질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됩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민에게 정치 개혁 없이는 민주주의 회복 불가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자, 정치 개혁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뭐 또 조기 대선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윤석열 대통령 사기 탄핵 한 다음에 정통성이 없는 반쪽짜리 문재인 대통령과 정통성이 없는 반쪽짜리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는 그런 체제가 지금 대한민국 국가에서 되어 있고, 다음에 깜빵에 가지 않은 대통령을 하고 깜빵에 가지 않는 세력은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뒤에서 주무르고 있어요. 정치적 파장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입니다. 국민은 정치권 전체의 부패와 대립을 목격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정치적 파장은 국민에게
민주주의 본질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됩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민에게 정치 개혁 없이는 민주주의 회복 불가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자, 이거 배우고 그래야 돼요. 역사적으로 모든 권력은 위기 상황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권력은 위기 상황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조선 후기의 메간 매직은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렸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마두로는 지금 체포되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 자유세계, 미국을 따르는 세계, 중국 공산당, 중국을 따르는 세계가 지금 주시하고 계산기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사태를 보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또한 흔들리고 있어요.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베네수엘라하고 저기 그 한국하고 지금 거의 똑같다고 하잖아. 중국 공산당, 중국 뒤에 있는 거. 중국 공산당은 이번에 600억 달러 베네수엘라에다가 석유만 6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베팅했는데 600억 달러, US 달러, 미국 돈으로 600억 달러요 했는데 그 베네수엘라 사람들 그 갚을 일이 이제 사라져버리고 그런 거예요. 배팅을 잘못한 거야. 배팅을. 시진핑이가 도박을 못 해봤어. 도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지. 600억 달러면은 지금 그 베이징 상해 그리고 뭐 중국 내에 있는 공장들 그리고 중국 인민들한테 그 밥이 그 100개야. 응? 뭐 돼지고기하고 뭐 소고기하고 밥하고 엄청나게 줄 수 있는 돈이잖아. 중국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쓸 수 있는 돈이고 중국 지금 공무원들 뭐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구만 뭐 그 돈이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자, 역사적으로 모든 권력은 위기 상황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조선 후기 매각 매직은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렸고 이씨 조선은 멸망했고 그 이씨 조선의 기득권들 지방에 있는 사대부 호족들과 한양에 있는 전주 이씨들은 또 새로운 권력 그 일본의 그 이토 히로부미 다음에 저기 이토 히로부미 세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그 일본 왕의 귀족 칭호를 받고 해방되기 전까지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미군이 딱 들어오고 그러니까 또 이제 미군들한테 붙어가지고 지금까지 잘 처먹고 잘 살고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국민들만 돈 없고 백 없고 아무 권력과 배경이 없는 국민들만 죽어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고생은 여러분들 국민들이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현금 50억이 있고 그러면은 고생 안 해요. 한국 돈으로 50억 원이 있고 그러면은 고생 안 해. 강남에 뭐 저기 50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어봤자 뭐 하냐. 현금이 50억이 있어. 여지. 강남 아파트 50억짜리 뭐 콘크리트 벽에 있는 벽지 뜯어먹고 살 건가? 가구 뜯어먹고 살 건가? 먹을 게 있어 여지. 강남 아파트 뭐 수십억짜리 산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현금이 있어 여지 현금이. 자, 이렇게 가난하고 빼앗길 것이 없고 가진 게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말을 할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영상 만들지를 못해요. 이런 영상 만들고 그러면 바로 뭐 국세청에서
조사 들어가가지고 은행에 있는 계좌 다 조사하고 그럴 건데.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영상 만들지. 국민은 권력의 주인입니다. 국민은 권력의 주인입니다. 정치인은 권력을 위임받은 머슴일 뿐입니다. 국민이 정치적 파장을 인식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회복됩니다. 국민의 존엄은 권력자가 책임을 지는 순간 지켜집니다. 국민의 존엄은 권력자가 책임을 지는 순간 지켜집니다. 재판 받아야 됩니다. 재판 받고 그 결과 보면 돼. 정치적 파장은 국민에게 권력의 본질을 다시 깨닫게 하는 계기입니다. 2026년 1월 5일 아침 이제 6시 45분입니다. 감사합니다.